자, 이번에는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저희가 서영태 기자와도 일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요즘 일본 하면은 엔저 이야기 정말 기록적이죠. 많이 네.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이거를 추락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곳도 있던데 지금 현상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얼마 전이었습니다. 100엔당 800원대로 떨어졌던.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일본 여행 가자. 이런 정말로. 뭐 지금도 종가를 보니까 지금 네. 국제시장에서 900원이니까 거의 800원대 그쵸. 찍고 다시 900원이 그냥 똑같아요. 900원 많이 초반이죠, 떨어졌어요? 지금. 네. 예, 많이 떨어진 상태죠. 905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엔화 이런 가치가 네. 이제 전화되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일본 여행에 대한 폭발적인 또 관심도 많아졌는데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800원 떨어졌던 때가 딱 3번 있었습니다. 2006년과 2007년 사이 요때였고요. 그다음 2015년도였고 네. 그다음에 지금 또 2023년 이렇게 네. 됐는데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2004년도에 기준금리가 1%대였거든요. 예. 근데 그때 그러다가 이제는 한 2년 후 2006년도에 5.25%까지 올려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는 일본이 그럼 따라갔느냐? 그렇지 않고요. 1%의 금리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0에서 1%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엔화 가치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갔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는 현상이 일어났던 게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싸잖아요, 엔화가. 그러면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엔화를 이제는 빌려서 마저로 이제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이런 어떤 전략들이 그 당시에 나왔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210조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사실 그렇죠. 이런 뭐라 할까요? 뭐 좋게 얘기하면 투자라고 볼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일어났었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겠지만 아베노믹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 풀기 들어갔었거든요. 사실 그 아베 총리가 돈 풀기 들어가니까 당연히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가치가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해요. 2006년도와 2015년도와 좀 비슷한 게 전 좀 약간 짱뽕들이 약간 겹쳐 있는데 뭐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긴축 상황에서 뭐 일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융 완화 정책도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상황이 좀 비슷하게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맞물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복귀를 해보면 이 금리가 미일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네. 이럴 때는 일반인들까지 해서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이 와타나베 부인 엔캐리 트레이드 이건 생각나는데 지금 좀 약간 신기해요.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나쁘던가 아니면 네. 돈이 많이 풀리던가 그래야지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뭐 네. 그 말이 되는데 지금 일본 주가 보시잖아요.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성장률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제가 참 이래서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그러니까요. 엔화 가치는 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은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뭐 일본 중앙은행의 노림수라고 좀 보거든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위해서. 금융 정책의 방향 차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계속 고금리 상태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국 중앙 정부들도 중앙은행들도 사실 계속 이제 긴축 경제하면서 미국 금리 따라갔거든요. 네. 근데 일본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저금리 계속적으로 제로 금리, 1% 금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더 유리하다고 이제 판단을 했을 겁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동결을 했지만은 연준에서 뭐 앞으로 뭐 하반기에 2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유럽 중앙은행도 이미 아시겠지만은 0.25% 정도 올렸고 그래서 뭐 여러 개까지는 계속 긴축으로 갈 것 같고 근데 일본 중앙은행은 사실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1% 동결했죠. 그 다음에 이제는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적으로 이제는 한 1%대 정도, 0% 정도 이렇게 조금 금융 완화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보니까 뭐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엔화 가치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입장에서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면 저는 주요한 정책이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게 기회다. 왜냐하면
물가가 워낙 높지가 않다 보니까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계속 침체 국면이다 보니까 오히려 잘 됐다라고 아마 판단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예, 그래서 이번이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아마 거꾸로 갔다. 그래서 5번 기회를 잘 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주요한 타이밍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잘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캐리 트레이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싸잖아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쌀 때 사자. 그래서 이제는 엔화가 이제는 쌀 때 사서 나중에 이제는 고금리,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빌려서 그다음에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거겠죠. 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점점 더 계속적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일본 중앙정부 그 중앙은행이 과연 시장에 이제는 개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 개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제는 그 시그널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작년 9월달이었죠. 작년 9월달에 그때도 똑같은 고민이었어요. 이제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인위적으로 어떤 외환 시장에 들어올까 했는데 설레설레 하다가 진짜 들어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작년 9월이었다가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왜라고 생각했던 게 미국이 계속적으로 긴축을 가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yen 없거든요. 강세로 돌아서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예,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예. 이게 일본만 뭐 시장 개입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단기적인 효과로 끝났고 이런 점에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엔화의 가치는 좀 엔저 현상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도 계속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참에 그럼 이번 여름에는 일본을 가야 되나 아니면 이제 투자를 네. 엔화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지금 이미 뭐 엔저로 인해서 네.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뭐 네. 오랜만에 듣죠. 바이 재팬 뭐 이런 얘기. 아, 예. 그다음에 예스 재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바이 재팬. 그러니까 일본 그렇죠. 잃어버린 30년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사실 이제 첫 번째 본다 그러면 일본 여행이 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환차익 이런 부분에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일본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저는 제주도를 예약을 해놨지만은 훅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같은 돈을 주고라도 하나라도 더 먹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여행 갈까?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고 실제 한 여행사 같은 경우는 12일에서 18일 동안에 일본 여행 예약률이 전주 대비해서 29% 이제 증가됐다라는 통계도 내놨고요. 4월 말 100엔당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900원대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900원대란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내가 뭐 일본 여행 가서 같은 그쵸. 돈 내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뭐 일본 가서도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 먹을 때도 옛날에는 1,000원 줬다 그러면 지금은 900원 주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여행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이 가져지고 그다음에 또 여행사들이 이때다 싶어서 LCC 그러니까 이제 저가항공사들이죠. 이런 LCC 항공권 이 가격이 많이 낮았습니다. 10만 원 후반까지 나오거든요.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에 대한 니즈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 수지가 당연히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경상 수지가 지금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흑자가. 경상 수지 흑자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경상 수지가 안 좋아지죠. 그쵸. 네. 경상 수지라는 거는 이제 상품 수지에서 서비스 수지를 더한데 투트랙인데 네.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서비스 수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 핵심 차지하는 게 여행 수지가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뻔히 보이는데 여행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 그러니까 제주도를 그런 가는 마음에 겁니다. 제주도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제주도 선택한 거거든요. 애국심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없잖아.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너무 뻔히 보이니까 네. 이게 양심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일본은 못 가고 이제 제주도로 간 건데 네. 너무 심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여행 수지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서 그게 좀 우려스럽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환차익도 지금 많이 또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환차익을 도는 엔화 수요도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 좀 통계를 봤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그 5월 엔화 그 한전액을 봤어요. 이제 봤더니 지금 보니까 한 301억 만엔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5월 달에 전액 대비해서 4월 달 대비해서 32%나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엔화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5배 증가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지난해 같은 달보다 한 5배 증가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엔저 현상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구나는 것도 사실 좀 보이고 그래서 조금 또 생활 경제로 좀 간다 그러면 이렇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누가 좋느냐? 당연히 유학생들이 좋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유학을 아무래도. 둔 부모님들이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많이 인터넷상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게 야, 그 일본 가면은 꼭 들려야 돼. SPA 브랜드, SPA 브랜드. 그러니까 뭐 스파 브랜드. 그렇죠. 스파 브랜드죠. 유니클로 뭐 아, 예, 말해도 되나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유니클로 가면은 똑같은 물건인데 더 비싸게 사거든요. 근데 일본 현지에 가면 훨씬 싼 겁니다. 같은 물건인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행 가면 꼭 필수 코스로 지금 들려서 오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방금 여행 수지 말씀하시면 무역 수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일본에서 수입하는 양이 엄청나죠.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맞습니다. 양이 훨씬 많잖아요. 네. 이 엔화 약세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도 보면 약간 좀 길게 좀 봐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엔테크와 관련된 걸 네네. 얘기하는 거니까 와타나베 부인을 제가 좀 아까 얘기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 와타나베 부인들이 그러니까 일본에 정확하게 이 용어를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본에서 월급 급여 생활자 남편을 둔 전업주부들이 맞습니다. 이 환테크를 굉장히 열풍이 불었었어요. 네. 이 엔저 때문에 이거를 금리가 낮은 일본의 엔저 현상으로 엔화의 돈을 빌려서 미국 같은 한국 같은 나라에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금리 차이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금리 차이를 어떻게 먹냐? 주식 투자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었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제 와타나베 부인 그때 성행했었고 그때 한창 인기를 끌었는데 그만큼 이제 환율이 움직였다는 거는 엔테크, 환테크 찬스가 왔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기회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게 어떻게 좀 지금 금융시장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그 엔화 예금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게 이제 눈에 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엔화 예금을 좀 늘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봉급 생활자들이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이. 예. 한마디로 이제 테크에 들어가는 건데 엔화 예금이 이제 보름 사이 한 1조 원 넘게 이제 불었습니다. 이게 지금 5월과 6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 지난달이죠. 지난달 대비해서 6월달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한 16% 늘었는데 엔화 예금의 이 16% 늘었다는 것이 총 금액으로 본다면 1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우리나라의 돈이 이제 엔화 통장에 이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저는 좀 주의할 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은 일본은 아시겠지만 제로 금리 상태거든요. 네. 거의 마이너스 금리다 보니까 사실 이자가 거의 없어요. 이제 없죠. 예, 이것도 이제 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런 그 엔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에 좌우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엔화 가치는 더 이상 안 떨어질 거야. 엔화 가치가 더 이상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만약에 몰빵 들어가면은 나중에 더 떨어지면 저 손해 보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할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상황 보면서 지금 조금 사고 그다음에 조금 또 뒤에 상황 보면서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로 들어가셔야지 뭐 지금이 최적기야 하면서 이제는 한꺼번에 들어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그 환차익을 보시려고 그러면 규모가 일단 커야 되고요. 예, 맞아요. 뭐 작은 금액 갖고는 사실 자체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뭐 지금 뭐 트렌드가 뭐 엔화 평가 절하 상태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엔 테크 해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돈 들어가야지 이게 수익을 보지 이게 겨우 적은 돈 들어가서는 별로 그렇게 못 봅니다. 그러니까 좀 환상을 깨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예. 무엇보다 포트폴리오 하나로 이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네.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요. 게다가 이 140엔대라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141엔대잖아요. 네네. 141엔 달러당 141엔대는 이 일본 중앙은행의 개입 레벨이에요. 아, 네, 그렇죠. 역사적으로. 네. 이 상태에서는 정부가 들어와서 과도한 엔저는 맞겠다 이 의지를 보여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주의를 요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근데 그 외환 시장에 진입한다는 게 사실 엔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아시겠지만 플라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인위적인 개입 같은 경우에는 뭐 공포심이 있어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지금 뭐 그 당시에는 10년, 그다가 20년 되다가 지금 3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날 조로의 찬스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일어나진 않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해에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과연 외환시장에 진입을 할 것이냐, 맞아요. 당국이. 근데 진짜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깜짝 놀랐었죠,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연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네. 그 엔테크 하시는 분들 갑자기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로 이제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그거를 이제는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항상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일본 주식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일본 주식 근데 인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이미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연초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맞아요. 예, 일본 증시가 그러다 보니까 26,000에서 33,000까지 올랐으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예, 거의 한 30% 올랐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 삼승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 보시면 쭉쭉 올라가는 거 그렇네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게 되고 이게 지금 33,000 포인트를 넘긴 게 33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잃어버린 30년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로 봤을 때 일본 정부 그 금융 당국이 머리를 굉장히 잘 썼고 그다음에 정말로 타이밍을 되게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엔화 약세가 한마디로 이제는 초저 금리를 갖고 가는 이유가 다들 이제 금리를 높이는데 일본만 이제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 일본 네. 입장에서는 적절한 판단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이런 여건들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렇죠. 그죠? 네. 이건 구체적으로 수치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예, 지금 성장률 봐도요. 일본기 성장률이 이제 2.7%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GDP가 이제 2.7% 상승했으니까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일본 정부가 이제 머리를 잘 쓴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계속 이게 그 초저금리를 갖고 하는 이유가 노림수가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금융 완화에서 엔화 약세가 일어나죠. 그러면 엔화 약세라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잘 되는 겁니다. 맞아요. 기업 경쟁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단 왜냐하면 네. 같은 물건 팔아도 우리나라 세계 시장에서 게임을 붙어도 가격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살아나게 되고 그럼 기업이 잘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임금 인상이 되겠죠. 임금 인상되면 소비가 살아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 살면 내수도 또 살아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 상승도 오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물가가 너무 높아서 고민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잃어버린 30년 때문에 뭐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물가 자체가 아주 안정돼 있죠. 좋게 얘기하면.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일본 입장에서는 해도 돼요, 사실. 맞아요. 엔저 계속 해도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대 물가 상승률 나오고 있고 뭐 이번 연도에 한 3%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이제 자신 있게 이제는 엔화 가치를 이제 내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본다 보면 증시 괜찮죠, 성장률 잘 나오죠, 물가 상승률도 목표치 2% 넘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불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일본이 좀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업들은 그럼 지금의 이 일본의 현상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을까요? 안 좋죠, 사실. 사실 뭐 본다 그러면 네. 이 경합도라고 항상 있어요. 이게 석유 제품이라든지 전기, 전자 제품, 그다음에 자동차하고 부품이 자동차 부품이 항상 세계 시장 나가면 우리나라, 일본에서 부딪히는 산업들입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엔화 가치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사실 지금에 가 보면 우리나라는 원화 가치가 이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뭐 소폭이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장 나가면 우리가 좀 불리하게 되죠. 그러다 이런 점들이 조금 경합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월간 수출 같은 경우가 8개월째 내리 하락되고요. 무역 수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무역 적자가 지금 15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폭에서 안 좋은데 근데 한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과거와 달라. 과거에 우리가 가격 때문에 뭐 밀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기술의 차이다라고 네, 이제 봐요. 네, 그게 네. 왜 그러냐면 그 무역협회에서 이제 경합도 지수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합도 지수가 0.475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1로 갈수록 경합도가 높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2015년도가 0.487 가장 높았어요. 그러다가 2021년도가 때 0.458 이렇게 나왔는데
15년도 기점으로 해서 이 경합도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일단은 뭐 가격에서 붙어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경합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종목들 있잖아요. 업종들. 네. 이런 것과 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점점 더 이제는 약간 이제 분리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국에는 기술력의 차이로 이제 가고 있다. 일본과의 산업과의 경쟁이. 네. 오히려 지금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중간재 수출이 비슷해지고 있는 중국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예, 경합도 같은 경우가 좀 소식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는 가격이 아니라 기술력의 차이로서 이제 우리나라가 승부를 걸 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실제 기술력을 본다면 증거가 나오고 있죠. 뭐 지금 3월 자동차 수출 같은 게 3월에 처음으로 6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5월까지 연속 3개월 60억 달러 고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가 4개월 연속 2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제 계속 엔저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밀려야 되는데 이제 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확실히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이제 이런 환율 싸움에서도 우리가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조금 현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엔저 현상이 또 언제까지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다음에 또 나와서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